자유헌정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창입니다. 오늘은 2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을 논하는 언론인 초청 간담회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논설위원 장석영 박사이십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도준호 위원이십니다.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서옥식 박사이십니다. 네, 먼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이 대선 전국에서 한 이슈가 되어 있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을 했죠. 국민 여론을 통한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그 답을 달라는 날이 이제 오늘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그 관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철수 씨가 나와서 그 관훈 토론회 집중 질문 내용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안철수 씨는 단일화는 절대 자기가 제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단일화는 제의를 안 하고 단일화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안철수 씨가 지금 단일화를 제의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나는 그래서 제 생각 끝에서는 다소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이야기냐면 지금 자기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는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윤석열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일화에 대한 책임을 윤 후보한테 넘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우리가 이 단일화 문제는 야권 단일화 왜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에 그 각 언론사에서 그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 지지도 조사가 결과가 격차가 아주 박빙전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권의 단일화는 또 나중에 반드시 필승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KBS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은 그 단일화를 할게 정권 교체 지지자로 응답한 경우 보면은 단일화할 게 69%가 윤석열이 단일화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한국 갤럽이 머니투데이 하고 한 것도 윤석열이 67.8% 단일화할 경우에 이렇게 필승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또 KSOI하고 거기서 헤럴드 경제하고 한 그 응답 결과를 보면은 78.4%로 승리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일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대선 전략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야권 후보의 단일화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지지율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권 단일화를 무산시키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 측들은 그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자리만 빼고서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식으로 단일화를 약속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런 말을 했죠.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책임 총리제를 공식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제의를 했는데 이 윤석열 후보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좀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 제안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국회 의석
3명을 갖고 있는 정당하고 국회의석 불과 뭐 3명 그 이내 이 정당하고 어떻게 그 이 1대1로 여론조사를 할 것이며 실제로 지금 지지율로 보더라도 윤석열 그 후보가 이 40%선 그 전후 안철수 후보는 지금 뭐 내려가서 지금 7 내지 8%이었는데 한 5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같은 그 선상에 놓고 여론조사로 그걸 결정하자는 그 안철수 후보의 주장이 좀 무리는 갑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이게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축구팀이 이 비유해서 국가 대표 축구팀하고 아침 그 이 동네 운동장 조기팀이고 둘이 붙는데 응원전으로 그걸 저 승자를 결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심지어 또 이게 또 방송에 적합한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포커 이 노름이 있습니다. 포커판에서 한 사람은 판돈이 많은 분이고 한 사람은 판돈이 10만 원인데 자 한 판 걸어서 그 몽땅 털어놓고 하자. 이걸 저 올인 배팅이라 그러는데 해가지고 결정하자. 이런 것도 뭘 세계가 있느냐 말이야. 이건 좀 그 맞지를 않는다. 그러나 이 단일화해서 윤석열 후보가 필승을 거두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를 너무 압박하고 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안철수 후보 진영은 어떤 생각과 어떤 작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건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전망을 안철수 후보 측은 결국은 그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까지 정권 교체론을 주장한 안철수 후보가 뭐 이재명 측 그 여당에서 그 러브콜을 보낸다고 그걸로 갈 리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안 후보도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에 따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후보께서 그 이제 이 어떤 협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아주 두 정상끼리 어떤 협상을 해서 이 단일화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그 단일화 여론조사에 한 단일화 이거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협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어떤 문항으로 그걸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 회의만 하고 합의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안철수 후보가 이거를 염두에 좀 둬야 될 거고 많이 지적됩니다만 역선택 우려에 대한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라든지 적합도 문제를 그걸 할 때 경쟁력 문항에서는 보면 안 후보에 대해서는 53.4%가 지지를 하고 윤 후보는 13.7%.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안 후보를 지지를 하고 또 적합도 문항을 보는 것 같으면 안 후보가 60.7%예요. 그런데 윤 후보는 9.3%밖에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역선택의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 서 박사가 얘기했듯이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차이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보기로는 안 후보가 좀 대승적 차원에서 윤 후보하고 직접 만나서 단판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 단판으로 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이 앞으로 정권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문가들 중에는 말이죠. 이 과거 여론조사 경선에서 실제 역선택이 승부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변수가 된 일이 없다. 그런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비교한 예를 그 사람들 들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 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 후보를 꼭 되게 하려고 역선택을 할 열성 지지자들의 포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 핵심 지지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의 대선 때 단일화 때도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그 오랫동안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보다도 높았어요. 그런데 단일화 때는 노 후보가 됐어요. 이제 그런 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 10년 전 훨씬 넘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분석도 어떤 시대와 상황 변화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단순히 과거를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말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당시의 그 새천년민주당하고는 그 성격이 달라요. 예, 그 구성원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 역선택 지난번에 뭐 국민의힘 당대표 뽑을 때도 그것이 나타났고 또 지난번 예비 경선할 때도 역선택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왜 일반 그 국민들 투표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국민의힘 당원들만 하지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런 역선택 결과가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말이죠.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뽑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여당과 야당의 그 대통령을 뽑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의 그 결과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근데 그건 예, 그렇게도 보여요. 지금 이 본선 때는 그 역선택이란 것이 그렇게 작용할 그런 계제가 좀 없겠지만 예. 지금 후보를 선출할 때는 예컨대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가까이가 안철수를 찍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역선택이 그러면 역선택이죠. 많아지죠. 그래서 예, 지금 그렇습니다. 본선하고 예.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고 좀 분리해서 좀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야바위 얘기했는데 조기 축구팀 시합하고 인터넷에 뭐 국가대표팀하고 승패가 응원전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우스갯소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정치 야바위, 그 야바위라는 말 아시죠? 주로 협잡 수단으로 쓰는 거.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야바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가 2011년 9월 6일 날 박원순 씨에게 서울시장 후보 양보했잖아요. 그때 그 한국 정치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좌파 정권이 집권해가지고 여러 차례 도움을 줬잖아요. 그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후보가 국민 경선을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그거는 상식 밖의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 출마 선언을 공식하면서 지금 국민 여론의 이 다수는 50에서 60% 사이는 이 정권 교체 이것을 바라고 있고 또 분명히 윤석열 후보도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한다. 정권 교체는 간짐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정치인들의 이 말이란 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침 바뀌고 저녁 바뀌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자기도 정권 교체에 동의를 한다면은 좀 통넓게 이 후보 단일화에 응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통 크게 대응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를 만일 경우에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단일화 문제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 방안, 만약에 국민 여론에 붙였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자 그런 얘기인데 그게 무리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아까 상식밖이죠. 말씀드린 역선택에 예, 대해서 역선택이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국민의 힘, 뭐 국민의 당, 이 당원들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떻든 아까 시간도 없을 뿐더러 단일화를 위한 그 여론조사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시대,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이 뭐냐? 이 시대 정신은 역시 정권 교체입니다. 그럼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야당이 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든 합의를 해서 그걸 해야 될 뿐더러 왜 단일화 말고 서로 통큰 협상을 해서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하느냐면 만약 합의를 해서 야당의 단일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럴 경우에 끌고 가는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끌고 가는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합의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여러 의석이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야당 단일 후보가 계속 발목을 잡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지원과 그리고 투표율이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을 해야 그래도 여당이 그런 발목 잡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 선거가 만일 경우 여당이 참패로 끝났을 경우 이 종북 좌파들의 이 방해 공작 또는 전국을 마비시키려는 지난번에 그 광우병 사태에서도 봤고 촛불 시위에서도 우리가 봐왔던 식으로 아마 전국을 마비시켜서 아마 무력화시키려는 그러한 획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그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 특히 그 부부가 걸친 혈세 잔치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 이처럼 그 문제가 많았던 여당 후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3년 동안 8억 원에 대한 그 판공비를 썼다고 그래요. 또 물론 이게 가능한 일이고 또 이러한 데 대한 책임감이나 또 국민 세금에 대한 이러한 그 마인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생각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 이재명 부부의 그 뭐 공금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쓴 거 그거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갑질에 속한데 이 갑질이 좀 이게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질치고는 너무나 아더매치하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한 일이 있어요. 안이 꽂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다 이런 용어가 한때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 용어가 이번 김혜경 씨 공무원을 개인 집사로 부려먹고 한 또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한 의혹 이런 것들을 아주 맞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보자가 처음에 그 A 씨인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아마 이제 그 배모 씨 그 여자가 성남시장 있을 때부터 7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로 가면서 경기도로도 데리고 가서 또 이제 5급으로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아마 금방 그렇게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뭐 일반 그 정규직 그 공무원 같으면 10년이 넘어도 그게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물론 김혜경 씨의 갑질 이거
식모 같은 역할을 시킨 거 이런 것도 큰 문제지만은 어떻게 공무원을 말이죠. 자기가 별정직을 2명씩이나 또 고전에도 1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 도지사가 그 임명을 해서 가사 도우미를 쓰도록 이렇게 했는가? 그게 난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쎄,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 저는 그와 함께 그 법인카드 그 불법 사용, 이 법인카드는 이재명 후보 개인 것입니다. 이재명 후인 개인 것이 부인이 그것을 사용해서 뭐 이 그 쇠고기 사다 먹고 뭐 보곡국집, 그다음 중국집, 그다음에 초밥집 뭐 이 아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돈을 사용을 했는데 이 외국의 예를 든다면은 그 카드 자체는 이재명 후보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퇴까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95년 저 깨끗한 이 나라 북구 스웨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부총리가 있었는데 부총리 이름이 모나 살린입니다. 이 부총리가 자기가 소속된 사회민주노동당 당수 후보, 당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수가 되면은 내각 책임제 간행에 의해서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총리 몇 달을 앞두고 부총리직을 사임했어요. 그 사건이 벌어져 어떤 사건이냐? 우리 국내 이 마트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초콜릿, 터블론이라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다국적 식품회사 크라프트 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초콜릿인데 어느 날 휴일날 애들이랑 같이 공원에 가서 애들이 보채니까 이 초콜릿을 사주려고 했는데 이 지갑을 여니까 현찰이 없어요. 마침 이 공금카드, 법인카드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결제를 했죠. 그 다음 뭐 기저귀도 사고 한 4차례에 걸쳐서 우리 돈 34만 원치를 샀는데 부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당장 두서너 달 후면 총리가 되고 당수가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비춰보면은 이건 이 국민 세금을 쌈짓돈, 주머니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인한테 줘가지고 이재명 후보 개인 카드 아닙니까? 개인이 쓸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왜냐? 원래 법인 카드는 특히 이제 언론인 경우는 뭐 다른 경우로 쓰면 일요일, 토요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경우는 평소에 바쁘다 그래서 토요일에 쓰는 걸 허용합니다. 그것도 저녁은 안 됩니다. 점심 정도. 그 점심 때 같이 뭐 교제하고 또는 뭐 이 관련된 기관 사람들 하고 직원들 격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쓰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개인 카드로 다른 시간대 결제하고 점심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법인 카드로 가서 결제는. 그러니까 이 서박사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네. 이재명 씨 개인 카드가 아니고 법인 카드 아닙니까? 법인 카드니까 이재명 씨 수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A씨가 다시 폭로를 했는데 김혜경 씨가 그 주문한 음식값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법인카드를 어떤 걸 썼냐면 그 경기도청에 있는 부서 5군데, 5군데의 예산 중에 그 업무 추진비를 썼다 이거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 국고를 쓰는 거죠. 예, 국고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그 명목을 뭐 상생 간담회 했다든가 뭐 이렇게 가짜로 했다. 거의 아주 그런데 우선 내가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이재명 씨가 공인으로서 자격이 진짜 있는 사람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우선 아까 그 업무 추진비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8억 원을 초과했었어요 원래보다도. 근데 그 중에 특히 7천만 원을 한 과일 가게에서 썼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요즘 사과값을 보면 5만 원 정도 한 상자 주면 아주 좋은 사과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산해보니까 1,400상자예요.
그동안 사과 1,403개 사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이제 대통령 출마하고 하니까 그 국고를 가지고 자기 개인 말하면 선거운동 내지 그런 의식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저 법인카드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뭐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법인카드를 그렇게 개인이 쓰도록 하는 거는 그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에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지난번에 그 자기 형님하고 싸우고 갈 때 업무 중에 하루 뭐냐면 문자를 40통이나 그 형하고 형수한테 그래 보냈어요. 아니 저 시장이나 도지사 근무를 할 때 그 하는 것도 그 바쁠 텐데 언제 하루에 40통 문자를 보내고 그걸 했다는 거는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공보다는 사에 더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그건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찬주 대장 하잖아요. 박찬주 육군 대장. 그 양반 그분이 그 천안 분인데 그 공관 거주 사병한테 그 감따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육군 대장 별 4개 그걸 그냥 박탈했잖아요. 박탈해가지고 그 국방부 철창에 갇혔다가 결국은 불명예 제대시켰잖아요. 군사대표. 근데 이건 뭐 그 이 김혜경 여사가 그 저 뭐야 그 7급 직원 그 남자입니다. 그 5급 직원은 그 배 씨는 그 여자고 아 그 저 속옷 정리까지 다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속옷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자 속옷이 뻔하지 않습니까? 응? 더 이런 그 빨래 속옷 정리 그건 뭐- 김혜경 씨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몰라요? 자기 옷장이고 음식이고 전부 와서 다 냉장고 넣는데 그걸 가져주고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과 이야기를 했는데 7천만 원어치 사과를 샀는데 그 초밥도 단 한 번 일에 하는데 10인분어치를 샀어요. 근데 10인분어치가 당시 그 점심 때 그 이재명 후보는 저 도지사로 그 사무실에 있었고 뭐 집에 가족이 다 있었다 그러면은 애들 둘하고 김혜경 씨 본인인데 글쎄 10인분을 먹는다. 그래서 뭐 일설에는 뭐 기생충이 뭐 아래층에 있다. 뭐 이런 뭐 이상한 말까지 아니 했는데 그 대화록에 나왔어요. 대화록이 뭐라고 나냐면 그 김혜경 씨가 이제 초밥을 10인분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 씨가 배 씨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많은 거 누가 먹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배 여자 배모 씨 일 시키는 여자가 아마 다른 남자가 있든지 아니면 그 안에 집안에 기생충이 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그대로 나왔어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이 한 번에 그 이 10인분을 시켰는데 초밥을 좋아했기 때문에 초밥을 한 번만 시켰겠습니까? 여러 번 시켰습니다. 그럼요, 예. 수년 동안 그 액수를 그러니까요, 한번 예. 추정해 보면은 이게 국민의 혈세, 국가 공공에 대한 이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공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나라 돈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빼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무슨 명목을 만들어서 그게 일종의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처도 받고 갖고 다 하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외국 같으면 사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청와대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적인 행사 외에는 절대 그 공금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적인 공식적인 행사에만 돈을 쓰고 백악관의 모든 생필품도 전부 개인 돈으로 다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경기지사로서 모든 그 돈은 경기도에 있는 공급은 전부 내가 어떻게든지 쓸 수 있다는 이런 마인드. 근데 이게 이 좌파들의 이 속성인 것 같아요. 다른 지방 정부도 똑같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많을 특히 거예요. 예를 들면 윤미향의 경우도 그렇죠. 이 걷어들인 모든 헌금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공돈이냐, 자기 돈이냐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박 대통령 왜 대구 사범 동기 있잖아요. 그 김병희 전 인하대학교 학장. 그 양반이 이제 회고록 쓴 거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아마 이제 박 대통령이 5.16 혁명 나가지고 그 장춘덕지 거기서 네, 이제 거기서 그렇죠. 이제 의장 그 공간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진흙개비가 아침에 이제 겨울에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박근혜 그 딸이 근혜 양이 6학년이었대요.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운전병이 그 집차로다가 아마 학교를 보내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를 나중에 뒤늦게 그 저녁에 아시고 박 대통령이 이제 딸내미 불렀어요. 근혜 양을 불러다가 꿇어 앉혀놓고 야, 그 차가 네 차냐? 아버지 차냐? 그건 나라 차야, 나라 차.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그 유명한 일화인데, 자,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 씨 어때요? 김기명 씨. 뭡니까? 친척들에게 추석 선물 준다든가, 또 뭐 제사 음식 할 때, 나를 때, 전부 관용차 썼지 않습니까? 관용차.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김혜경 씨 이거는 범죄인데 이걸 보면 저는 뭐냐면 양파식 범죄라고 하는 게 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며칠 전에는 예를 들어서 관용차는 안 썼다고 그리고 자기 집에 관용차 있는 거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바로 어제 또 그 관용차를 자기들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은 말하자면 공인은 철저한 공인 정신이 있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 원장 선생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과 사가 구분 없고 주머니 돈에 삼지돈 같이 생각을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사실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총리직을 사임한 그러니까 당수와 총리직을 앞두고 부총리직을 사임한 그 스웨덴의 그 모나 살린이라는 그 이 부총리는 그 사건이 터지자 이 공군 부정 사용 형량이죠. 그다음에 이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위반, 그다음에 사기, 또 직권남용 이런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는 뭐 규정이 뭐 좀 모호하다 해서 불기소가 됐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쓴 돈을 즉각 변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혜경 여사 지금 뭐 보곡국 뭐 나온 것만 해도 뭐 중국집 보곡국 초밥 쇠고기 뭐 별것 다 있는데 그 한 푼이라도 어디 그 반환한다든가 변상한다든가 소리 들어봤습니까? 근데 얼마가 될지 모르죠. 아마 그 법인카드로 쓴 총 내역이 나오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사과한다고 해놓고선 사과하면서 내용이 없잖아요. 김혜경 후보 부인의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나는 즉각 그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사과할 때 이제 자기가 어떤 문제를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말이죠. 아까 우리 도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이 어떤 공적인 임무, 이 공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부가.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현대판 탕방놀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횡령 혐의라든가 이 직권남용 이걸로 다 구속수사 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는 게 부정선거를 여당 측에서 이 종북 좌파들이 틀림없이 부정선거로 맞설 것이다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중에서도 지금 자유우파 중에서도 많이 그 의견들이 갈리는데 사전투표가 바람직한 것이냐, 사전투표를 해서는 안 돼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갈려 있는데 우선 사전투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사전투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하면 안 된다, 절대. 왜냐면 사전투표 해가지고 본투표까지 한 5일에서 일주일 걸리죠. 근데 그걸 지금 그 투표할 때부터 투표함을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개표장으로 갈 때까지 그 전국의 182개 지역 선관위에 182개 임시사무소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 지난번 4.15 총선 때는 9군데를 만들었대요. 9군데. 거기서 이제 부정투표한 게 사전투표에 생겨 나타났다. 이게 이제 지금 조사된 건데 그 대부분이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사전 투표를 하면 안 그래서 된다. 임시사무소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죠? 임시사무소에서 실시간으로 거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를 시켜가지고 이 사전 투표하는 현황을 그대로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본대요. 봐가지고 저는 뭐 현장을 안 가봤으니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걸 다 보가지고 이 부정투표 하려고 하는 측에서 원하는 숫자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 그 4.15 부정선거에서도 계속 드러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누굽니까 우리 지난번에 국회의원 민경욱 의원이 뭐 미국에 가서 만났더니 외국의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임시사무소가 있었느냐 그걸 첫 번에 묻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묻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설치돼 있으면은 그건 부정투표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임시사무소라는 것이 예. 우리 법에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번호키를 가지고만 사용했는데 누가 그것을 사용해서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누구며 지금 현재 지금 182개 중에서 36개 안에서 지금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넷망의 설치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그런데 지금 또 CCTV 설치도 안 돼 있어요, 그 안에. 내부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불법인데 어차피 한다면 아주 숫자를 줄여서 하더라도 CCTV 설치하고 다음에 이 선거 끝나더라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이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말이죠. 이 부정선거 이 문제가 4.15 부정선거가 지금 끝난 지가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 애초에 본안 소송, 선거에 대한 부정 시비가 있어가지고 139건이 대부분의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137건은 선거무효 소송, 그 다음에 2건은 당선무효 소송인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건 126건입니다. 그런데 한 건도 대법원이 이 결정을 내린 게 없어요. 5군데는 심리는 시작했는데 그 심리해서 별것이 다 나왔죠. 유령투표, 가짜투표, 심지어 배천입 투표. 배천입 투표는 중첩된 것을 말합니다. 투표용지가. 심지어 선거구에서는 이 100세 이상이 68명인데 실제로는 선거인 명부에는 135명으로 등재가 됐고, 그리고 134세도 있는 걸로. 134세는 지금 세계 기네스북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에서 처벌해. 근데 그분들이 좀 대표적인 대법관이 이 김명수고, 당시 대법관 겸임해서 중앙선거위원장을 맡았던 권순일이 대장동 사건 때 관련된 사람 있습니다. 관련되고, 그 다음에 한 5명의 주도적으로 선거 재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이 선거소송은 6개월 내에 이 결판을 내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 27조에도 모든 재판은 신속하게,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2년이 넘도록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면 사실 6개월 내에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 부정 관계를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는 이건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라는 게 얼마나 친여적이고 또 비법적이냐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교체가 되면은 2차적으로 문책돼야 할 사람이 대법원장이고 대법관들이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중앙선거위에서 설치한 182개 임시사무소에 대한 철거가 우선돼야 되겠네요. 근데 그 철거 안 할 먼저 겁니다. 버려야 되겠군요. 철거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철거를 안 할 거예요. 그것도 엄숙한데 이 선거사무소에서 이 투표사무소에서
한 200m 떨어진 뭐 이런 데다가 설치해가지고 간판도 없고 그리고 그걸 설치하려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한다고 발표를 해야 된다. 없어요. 그리고 저 황교안 전 총리가 그래도 부정선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캠페인도 많이 벌리고 그런 새로운 관심을 가지도록 국민들한테 신문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잊지 맞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부정선거를 없애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어떻든 시민들이 그렇고 또 한 가지 그래도 관계 지난번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들이 그래도 조혜주 조혜주 그 선관위원이죠. 예, 상임위원. 상임위원 그 양반 안 나갔는데 그 전부 들고 일어나고 이러는 거 보면 그래도 중앙선거관리 이번에 만약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 내부에서 말하자면 폭로나 공익 그걸 하지 않겠나 또 그런 기대를 또 하고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부정선거는 이 문정권의 아주 최후의 발악이 아닌가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정선거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물론 4.15 총선 때 우리가 그 결과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번에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말이죠. 그 보건복지위죠. 그 보건복지위가 말이죠. 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그런 거 다루는데 거기에 그 간사, 그것도 평연도 아니에요. 간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야 그때 이게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부정선거 준비 첫 단계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조혜주 의원 아까 말씀드린 조혜주 의원 그 중앙선관위 그 상임위원 이 사람을 그 처음에 사표를 냈잖아요. 원래 네, 3년 하면은 관례가 나가도록 돼 있으니까 냈는데 대통령이 그걸 발례를 했잖아요. 세 번씩이나 발례.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서울을 중앙선관위하고 지방 19개 그 지역 선관위원들 그 직원들이 저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었잖아요. 발표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든 다행히 그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아마 부정선거를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봤고 또 세 번째가 바로 아까 우리가 논의한 그 뭡니까 이 전국 182개 임시사무소 오픈되는 거 이거고 또 네 번째가 바로 사전투표 하라 이렇게 이제 또 강요해요. 사전투표. 그러니까 그거 네 가지가 이 부정선거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혜주 의원을 사퇴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예. 182개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도 더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다면은 조혜주 사퇴시킨 것은 어쩔 수 없이 뭐 형식적으로 예. 국민 앞에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긴 하는 제스처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또 의문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 아까 또 하나 빠져먹었는데 빼먹은데 그 코로나 확진자 맞습니다. 처음에 투표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여론이 이제 들끓으니까 6시부터 7시 반까지로 이렇게 다시 7시 반에 예. 9시 아닙니까? 7시 반. 예, 이제는 지금 많은 시간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윤석열 후보가 또 하나 넘어야 할 그 산이랄까 또 청산해야 할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서로 간의 앙금이진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야권 단일화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친박계 한 30여 개의 단체가 47년을 구형한 윤석열 후보가 보수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사과하라. 이렇게 나오고 만약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까지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 박 대통령께서 이제 사저 쓸 걸 대고 자기 정치적 고향으로 이렇게 아마 이제 가시는 모양인데 뭐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윤 후보께서 또 한번 뵈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으면은 서로 통합니다. 그래 박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분이 원래 마음이 여자분이시면은 마음이 넓고 크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동안에 이 문정권에 의해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좌파로부터 구할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그분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분이기 때문에 별로 저는 걱정을 안 씁니다. 예. 네. 그 박 대통령이 최근에 내는 그 책 이름이 좀 길어서 좀 그런데 그걸 제가 읽어보면서 역시 그 제가 보기로는 박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나라에 대한 걱정 또 국민에 대한 걱정 이게 훨씬 더 강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 또 그전에도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봐도 그래도 그런 어떤 공인의식이라 그럴까 국가에 대한 헌신하겠다는 자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그 친박 세력 그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 사고하라 그러는데 친박 단체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시대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뭐니 해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그동안 5년 동안 완전히 거들난 거 아닙니까? 무슨 이 거들난 이 나라를 그래도 제대로 바로 세우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박 단체들도 그렇고 뭐 박 대통령은 나는 내가 보기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소리에 과거 이제 그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하고 검찰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얽매여서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2월 중순 20일 이후에 퇴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물론 이게 윤석열 후보는 박영수 특검 하에서 특검 보러 그 참여했었다는 이제 그러한 명분이죠. 모든 구형은 그 특검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구형량이기 때문에 윤 후보한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좀 친박 단체들의 그 행위를 보면은 물론 뭐 좀 이해는 갑니다만은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이 윤석열 후보가 15일 이제 공식 출마 선언하면서 선거 운동에 돌입할 때 그 반대편에 조원진 전 의원이 완전히 그냥 윤 후보를 몰아세우고 뭐 이 역적 어쩌고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박 단체들의 그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죠. 왜? 그 내부 총질이죠, 그게. 근데 그 사람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참 대안을 제시해야죠. 근데 실제로 사과하라 그거 아니라 이미 이재명 지지선을 했습니다. 32개 단체가. 많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당부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소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이게 참 마차가 말을 끄는 정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 10%하고 하위 10% 소득 격차가 75.2배입니다. 상위 10%는 1,429만 원을 벌었는데 이 하위 10%는 19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75.2배가 나와요.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 소득을 올려가지고 이 양극화를 아주 줄이고 이것이 큰 목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소득 격차만 더 70배에서는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작년 이 후보 돼가지고 민주당 의총에 가서 작년 10월 15일입니다. 정확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이게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한 정책과 같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책보다 더 센 이 서민 빈자 보호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물론 그때는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없었으니까 당시 그 일부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게 공산주의 정책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 정책이 아니라 공산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식한 소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얼마나 또 소득주도 성장 이거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람이 기본에 자기 기본 정책이 555 정책입니다. 그 영어로는 555인데 뭐 5만 불 달성하고 저 코스피 5천 달성하고 해서 세계 5대 강국. 아니 코스피 5천을 어떻게 자기가 달성시키십니까? 그리고 5만 불 달성? 우리가 2만 불에서 말이죠. 3만 불로 오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최소한 우리 경제 성장을 잠재 성장률 5%는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OECD나 IMF가 우리 예상은 2020년에서 2030년 10년 동안 그 평균 경제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습니다. 이건 죽어도 못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좀 지적하는 그 국민의힘에도 없고 다른 뭐 경제학자들도 뭐 그냥 눈 감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눈을 떠야지 사인이 눈을 감고 사인이 안 보이는 거야. 자, 우리 도준호. 조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이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라고 아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만은 왜 시대 정권이 정권 교체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라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 있습니다. 우선 안보 면에서 안보를 이야기하면 그동안 대북 정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김여정이었어요.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대북이라 가는 거 방지하는 그 법을 만들었죠. 또 뭐 한마디 하고 나니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수백억 들어가지고 그 폭파에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또 어떠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이 열렸는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그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도 그런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경제는 그동안 수없는 채무를 늘리고 그걸 했으면서 실질적으로 무슨 성장되고 간 게 아니고 완전히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그동안 발행하는 그 돈 갚는데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가 됐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시대 정신은 빨리 이런 정권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엊그제 그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 국민들한테 호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주요 내용이 하나가 이 나라의 운명을 전과 사범에 쌍욕하는 사람, 국가 방어 시설을 포기하겠다는 사람, 모두가 다 같이 못 살게 하겠다는 사람, 또 편가르기에 애국심이 없는 사람, 수시로 말을 바꾸는 사람, 마누라가 관용차에 법인카드를 마구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선거에 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이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인 자담회가 사실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고
또 진실하고 꺼리낌 없이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더 좀 솔직한 국민을 위한 또 나라를 위한 그런 자담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